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건 상황의 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상황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큰 예로, 되게 중요한 예로, 범죄는 깨진 창문에서 시작된다 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을 뿐인데, 이제 범죄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이 지나가다가 어떤 집을 털까 하다가 이런 집이랑 정말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이랑 이런 집을 들어갈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이런 집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집이 더 털리게 되고 막 그럴 확률이 더 커지고, 그럼 그 도시 자체가 막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가 되고, 뭐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가 퍼져나간대요, 전염병처럼.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는 이제 한 실험으로 이 책에서 나온 예는 정말 그냥 멀쩡한 사람들, 건전하고 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죄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죄수를 시키고 반은 간수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지하 감옥 같은 데다가 가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착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거기 그냥 잠깐 갇혀 있었던 것 뿐인데 자기가 정말 죄수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를 느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석방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건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자기가 그런 그 죄수가 됐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 내가 진짜 나는 범죄자, 내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고 416번이라는 내 죄수 번호만 생각이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큼 이제 환경에 민감하다는 거고 환경에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성격의 특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성격은 사실 성격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하는데 어떻게 그게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격은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랬으면 하고 바랄 경우가 더 많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첫째는 보수적이고 지배적이고 뭐 둘째는 창의적이고 반항적이다, 뭐 이런 얘기 사람들이 이렇게 통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첫째라고, 내가 집안에선 첫째라고 해도 밖에 나가면은 또 막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또 뭐 창의적이거나 반항적인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성격은 되게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격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격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성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습관과 경향과 관심사가 느슨하게 한데 묶인 다발과 같다. 그리고 성격은 상황과 맥락에 대단히 의존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존적이고요. 그래서 조그만 상황 변화가 전염성을 점화시킨다. 그래서 진짜 상황이 작은 상황 하나인데도 전염성을 점화시킨다고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얘는 이제 어떤 그 신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되게 그 종교적으로 잘 이렇게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그 동네에 뭐 하느님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줘서 뭐 그런 얘기 아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두 부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한 부류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을, 되게 다친 사람을 여기다 두고서는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를 줬어요. 지금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한 대는 안 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뭐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었든 안 들었든 그냥 바쁘다는 이야기, 지금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조금만 그냥 지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의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상황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염력 강한 집단을 잡아라. 그래서 이런 전염성에 유난히 또 되게 약한 사람들이, 약한 그런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전염력이 강한 집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알리려면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커넥터나 아까 말씀드린 메이븐이나 그런 세일즈맨이나 이런 부류를 잘 찾아서 퍼뜨리는 게 훨씬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집단을 위한 150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마을이든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맥시멈 넘버가 150이래요.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게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군대라던가 어떤 한 집단 있잖아요. 회사나 뭐 이런 15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완전히 이제 컨트롤 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맥시멈이래요. 그래서 동료 집단의 압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만약에 150의 법칙을 지킨다고 하면. 그리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150명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협동이 쉽게 이루어진다.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하니까 협동할 수 있는 그게 좀 쉬워진다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가 쉽게 점화가 된다. 그래서 150의 법칙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책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고어사라는 왜 고어텍스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걸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해요. 한 공장당 150명 절대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다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고 딱 그 150명 넘어가면 다른 공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넓혀나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미국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큰 회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150의 법칙을 지키면 효율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티핑 포인트의 교훈이 뭐냐면, 전염성을 퍼뜨리려면 핵심적인 몇 군데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커넥터나 메이븐이나 뭐 그런 전염성을 강하게 띌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나중에 우리가 우리 제품을 알린다거나 홍보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집단에다가 최대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직감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너무 민감하고 우리한테 정해진 성격이라는 게 없고, 사람은 자기가 놓인 정말 작은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감과 그렇게 세상에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전염성의 토대가 되는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과 적절한 추진력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그 깨진 유리창 하나가 범죄를 만든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만들면 어느 정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었을 때 한 번에 확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3분의 2 정도가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노력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낙서를 지운다거나, 뭐 지하철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무임승차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은 거 하나에서 어느 정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서 약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